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점심 메뉴 고민하는 시간에 투자 메뉴 고민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 시간을 투자 지식으로 가득 채워드리는 밥보다 투자 하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전 11시에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오늘 우리 장 참 변수들이 많죠. 미국의 관세다, 아니면 국내 세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많은데 오늘 국장 하나 시간에서는 이분입니다. 용산 WS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대현 지점장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용산 지점을 맡고 있는 김대현 지점장입니다. 본부장은 또 승진을 시켜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김대현 지점장. 자, 먼저 굵직굵직한 얘기부터 하고 갈까요? 8월 1일이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 그런데 타결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한 2주 만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2주 안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일단 관세 협상 타결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 반면에 약간 정부의 그 정책 리스크가 또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에 또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였었거든요. 일단은 뭐 관세 협상 타결을 먼저 좀 살펴보면 네. 이제 그 보통 15% 관세를 이제 적용을 했거든요. 이게 일본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뭐 일본에 맞춰서 뭐 유럽과 한국이 뭐 25%에서 15% 이렇게 합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상호관세 15% 합의했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기존 쿼터제 유지를 했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관세를 세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반도체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추후 협상을 또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또 그 관세 협상을 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 6천억 달러, 한국은 3,500달러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일단 정부의 얘기는 뭐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고 대출하고 보증이라는 뭐 설명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2주 내로 또 세부 내용을 이제 양자회담을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기대감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일단 뭐 15% 나온 것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뭐 아주 크게 화답은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2분기 실적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실적 발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에 맞물려서 이제 3분기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좀 거치고 있었는데, 일단 이 관세 이후에 일단은 뭐 폭락을 가지고 또 뉴스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굉장히 뭐 당황스러운 검은 금요일.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표를 쭉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유럽.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이 국가들의 경제 규모라든지 구조가 다 다른데 음.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비교해 보니까 한국이 잘한 건가? 약간 갸우뚱거리기도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뉴스가 좀 나올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저희가 뭐 LNG 관련해 가지고는 협력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매겨질 건데 뭐 25% 아니고 15%다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원래 2주 후에 네.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또 3개월 연장을 뭐 한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고, 그리고 관세 협약을 맺지 않은 뭐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징벌적, 이게 징벌적이라고 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근데 관세를 뭐 굉장히 부과를 더 크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는 뭐 일단 요 정도면 일단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선방했다.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슈였죠. 이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반응이 정말 크게 실망을 한 분위기였는데. 뭐 그렇죠. 뭐 일단 2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한 거죠. 네. 100%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당일날 거의 뭐 외국인 자금들이 한 1조 정도, 그러니까 현물에서 6,500억, 선물에 4,400억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 목표가 보이나요? 그 네. 수급 동향, 주요 수급 동향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그 코스피 지수가 한 2주 제가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7월 20일부터 거의 열흘 동안에 외국인이 4조 2천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네. 기대감이 좋았죠. 기대감이 좋았고 뭐 기관들이 사고 팔고 했고 개인들이 뭐 시장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이 좀 나왔지만 근데 뭐 당일날 8월 1일 당일날만 딱 보면은 외국인이 뭐 거래소에서 순매도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거의 1조 정도를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도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던졌죠. 네. 그래서 뭐 검은 금요일처럼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그 과연 정부가 이게 이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정책을 낸 거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 증발을 했으니까 이게 뭐 정부도 당황했을 거고 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 개정안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 이제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원래 2022년도의 수준으로 지금 회계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원래 23년에서 25년까지가 뭐 법인세율이 뭐 9에서 24%까지 뭐 이렇게 인하를 했었는데 다시 보면 2022년 수준으로 다시 올리는 상황이 생겼고 네. 중요했던 거는 여기 그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가장 컸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행이 50억이었는데 개정안을 10억으로 다시 뭐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좀 난리가 났었던 것 같고 거래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만 이게 나가고 있었는데 뭐 0.05를 부과하면서 0.2%가 만들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0.15에서 0.2%로 또 올리겠다. 그러니까 뭐 증권 거래세도 올리고 양다소득세에 또 허들을 낮추면서 또 세금을 또 부과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배당 증권 거래세율 있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탁 들었는데 이거 증권 거래세율이 환원된 거, 그러니까 늘어난 거. 네.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별론데 네. 증권회사 수익은 좋아지는 겁니까? 근데 거래세라는 것들은 뭐 네. 사실 세금이죠. 네. 매매 수수료의 개념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어쨌든 그 세금을 걷기 위한 음. 것들이라고 봐야지 증권사 입장에서 그게 상관이 없다. 네,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예. 거래세율인데 마치 수수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그쵸, 그러면 그쵸. 증권회사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갖고 그렇죠. 오히려 세금이 들어가면 거래를 더 안 하니까 증권회사도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 매도할 때 네.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지 뭐 매매 수수료하고 좀 다른 전혀 상관이 부분에서 없다. 네, 관계는 없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것도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었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3억 초과하는 게 한 25%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네. 정부에서 그래도 요 정도는 해줘야 음. 이제 투자할 맛이 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배당 분리과세를 뭐 3억 초과 35%까지 또 부과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서 좀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줬다 뺏은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뺏었다가 준 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뺏었다 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걸 뺏은 거죠. 있는 걸 뺏은 거다. 있는 걸 뺐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다시 뭐 원래 이제 투자자들의 이익을 다시 조금 그러면은 너네 이익을 더 쳐줄게라고 했다가 네. 다시 좀 이거 더 가지고 우리가 더 가져가야 되겠어. 약간 이런 논리를 피면서 지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지금 이제 전면 다시 뭐 재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약간 오늘 뭐 시장 좀 많이 오르는데 약간 그러니까요. 예, 화답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조정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아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주말 사이에 큰 난리를 핀 다음에 이거 원복한댄다.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이소영 의원이 논의됐던 25%로 원복하면 에브리바디 해피한 건가? 아니면 네. 한 정말 35%에서 25% 정도, 한 20% 정도 애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원복되면 코스피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원복돼도 네.
이만저만 지금 큰 대세는 이미 물 건너갔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대세가 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 원복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은 일단은 뺏었는데 다시 돌려준 격이가 돼가지고 네. 약간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제 그래도 한국 시장을 좀 음. 진짜 5천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네. 될까요? 왜냐하면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 이러면 물론 저는 다시 원복되게 되게 원하는 사람이지만 네. 자칫 이러면 이럴수록 정부 초기인데 네. 정책 펴서 뭔가 좀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바꿔주세요. 계속 이게 오히려 혼선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정책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주식 시장에 좀 이해가 딱 많이 있는 분들이 약간 좀 정책을 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 소리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뭐 정부도 당연히 뭐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혹자는 이게 세금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빠진대? 네. 때문에 뭐 때문에 빠진대? 세금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었어? 뭐 세금 때문에 꼭 이게 이렇지 않다라고 이제 뭐 의원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논리를 또 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뭐 물론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주주 양도세 뭐 10억으로 낮췄을 때 이게 물론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 많지는 않겠죠. 네. 근데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게 매도의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뭐 내가 뭐 10억이 안 되더라도 나도 같이 이거 빠질 거 뻔히 알겠는데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세금 매길 거면 지금 연간으로 지금 10년 동안의 그 미국의 S&P 지수와 네. 우리나라의 지수를 비교해 가지고 볼 때도 아 그럼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냐라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도 저 같아도 약간 아 이거 투자자들이 다시 좀 국장에 다시 관심이 생겼던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또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사실 이번에 대주주의 기준 강화, 그러니까 사실은 하향인데 이제 강화한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시장에서 있었냐면 이거 국가가 비자발적으로 연말에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스 시킨다. 아, 네, 왜냐면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니까 네. 그때 딱 시점에 전부 다 리밸런스 시킨다. 그래서 리셋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럼 우리 심리적인 영향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확실히 안 좋죠. 이게 내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다고 하면은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저 같아도 일단은 그럼 줄이고 보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리고 약간 요즘에는 실적이 나오면 그냥 때리고 예전에 그런 것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하는데 지금은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일단 나와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냥 일단 매도하고 보자는 생각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기에서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이 정부에서 좀 이러한 그 정책들을 빠르게 조정을 좀 해줘야 시장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시장이 올라가는 것들도 보면은 일단은 그 미국에서 테크 지금 팔란티어 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뭐 시간으로 또 올라가고 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올라가고 그래서 국내도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거는 또 그 2분기 실적 발표한 것 중에 그 에코프로비엠이 네. 뭐 예상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또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그에 맞게 워낙 또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화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그 기존의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약간 삐끗해도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데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화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시에서 키 맞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정부에서 조금 빨리 좀 얘기를 해줘야 빨리 정리를 해줘야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 개정안이 부자감세 복원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뭐 일단 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타 소득하고 합산이 돼가지고 종합과세 적용을 해가지고 세부담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증시 부양 의지를 좀 꺾긴 했는데 뭐 이게 기존에 35%를 이게 해주게 되면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진짜 빨리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인데 지금 김대현 지점장이 보셨을 때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예전 그러니까 뭐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지금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대부분 약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신호가 있다. 근데 국내도 보면 저렇게 저평가되었던 아니면 저점이었던 에코프로비엠처럼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지금 이 타이밍에 정책이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고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뭐 법인세도 올리고 뭐 배당 과세도 막 좀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시각이 많고 근데 지금 또 보면은 분리과세를 하게 된 그 적용 대상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또 배당 성향이 40%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아니면은 전년 대비해서 뭐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이 25% 및 뭐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런 기업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또 그쪽 기업에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분리과세 이제 예상되는 해당 기업 리스트인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K카, K텔레콤 뭐 이런 식으로 한정 기술 쭉 이렇게 종목들은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 배당 증가 그 배당 성향이 40% 이상 적용되는 게 확정은 아닙니다. 네. 아니지만 이러한 기업들이고 이게 네오팜은 지난번 했던 종목이네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뭐 두 번째 뭐 작년 대비해서 배당 증가 또 배당 성향이 25% 배당 증가율 5% 이상 된 기업들의 리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한정기술 뭐 이런데 저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일단은 뭐 네,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네. 표가 K카부터 그러니까 김대현 지점장께서 정부에서 얘기했던 배당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 두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 대비해서 배당이 증가하거나 배당 성향이 40%를 적용하는. 근데 사실 이 기준은 올해 연말일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년도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벌어질 일들은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소급해서 그것을 지금 적용했을 때 이런 종목일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인 거죠. 그렇죠. 예상되는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내년에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 배당을 모든 배당에 또 적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좀 한정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내가 배당을 해도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들어오지 않겠죠. 약간 이런 기업 위주로만 또 투자를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는 또 아주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또 이런 종목들을 또 봐야 되니까 좀 그냥 일반적으로 종목들을 좀 컨택할 때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난 금요일 같은 시장의 조정이 필요했던 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과도한 하락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은 항상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또 시장이 가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말 그대로 100포인트 이런 건 좀 많이 과한 거죠. 뭐 4% 빠지고 3% 빠지고 이런 네. 투자자들이
다치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이거 내가 그냥 이 부근에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불과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 팔고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고 어제 좀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일단은 그럼 나 좀 팔고 볼게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오늘 또 시장이 굉장히 또 크게 반등을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꼬였어. 투자들 그렇죠. 꼬였다는 굉장히 꼬일 수 있는 거죠. 음. 이렇게 급하게 또 자리를 찾아올 건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말 한마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조금 삐끗하면서 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조금 본의 아닌 이제 손해를 끼치는 이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건강한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지금 뭐 이렇게 좀 과도하게 빠지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검은 금요일까지는 아니지만 최악의 금요일을 딛고 이번 주 시작하기 이제 월요일, 화요일째 이틀째를 접어드는데 아직은 뭐 선방한다 아니면 예상보다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남은 요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8월은 뭐 조정기다라는 얘기도 참 많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들이 실망을 했단 말이죠. 네. 이 국민들의 실망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정책의 그 실효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회복이 될까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죠. 원복하는 게 과연 해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100% 원복한다 안 한다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의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게 뭐 약간 주요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은 뭐 정부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들 이 증시를 내가 5,000포인트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가 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 같은 거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예상보다 후퇴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이거를 정부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2분기 실적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상황에서 좀 2분기 실적 이후에 일단 3분기를 또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을 나오더라도 내가 그럼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그럼 내가 어느 군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존 주도주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게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이게 8월에 국무회의를 또 네.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정부안이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11월 중에 이제 국회에서 조세 소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12월에 이제 국회 본회의로 통과를 할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재정의원 과반수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을 하게 되면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빨리 좀 정해주고 내부 논의를 물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빨리 정해주고 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추진을 해주고 국민들한테 조금 투자자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는 모습이 나와야 시장이 조금 화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런 장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인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인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기존의 이제 주도주들을 봐야 되는데 7월에 이제 수출 수입 지표를 또 오늘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뭐 전년 대비해서 한 5.9%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 수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은 뭐 거의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5.9% 그리고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회색이 7월달 가장 최근 거라는 거죠? 회색이 7월입니다. 회색이 7월이고 선박 반도체네. 예. 제일 가장 이제 증가했던 거는 이제 선박하고 이제 여기 화장품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7월에 특히 반도체에 대한 수출 엄청 증가를 했어요. 왜 그래요? 관세 때문인가요? 뭐 관세의 영향이라고 사전에 뭐 물론 이제 그 관세 때문에 사전에 뭐 이렇게
수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그 AI 반도체에 대한 거황이 저는 아직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주요 수출 지표를 보면은 올 연초부터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계속 수출 지표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가던 이제 뭐 전통적인 뭐 이렇게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어둡고요. 뭐 새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뭐 조선 선박이라든가 뭐 방산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은 여전히 계속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품목별 차별화가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좀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AI 투자와 함께 이제 반도체가 이제 31.4% 증가를 했다고. 그래서 역대 7월 중에 최대 실적입니다. 지금 7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일단 증시에도 사실 우호적이긴 해요. 이 반도체가 올라가야 국내 증시도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 있었는데 물론 이 삼성전자가 지난주였나요? 뭐 그 테슬라하고 발표를 하면서 또 그러니까요. 빅딜 하나 있었잖아요. 네, 빅딜이 있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거의 또 화답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계속 체크해 볼 때 이 AI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되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도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기존에 이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기기라든가 아니면 선박 관련된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방산이라든가 이런 업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낙폭 과대했을 때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김대현 본부장 처음에 오셔가지고 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기승전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뭐 기승전 화장품을 화장품 주가 어떠지? 화장품 주가 좋나요 그 뒤로? 주가가 조정 받았지만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7월 이 관세 되기 전에 네. 성구매 그러니까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건데 그 네. 이후에 2분기 실적 이후에 조금 조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수출 지표라든가 이 한국 그 미용 의료 화장품 이쪽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 지금 뭐 최근에 그래서 ETF들을 이렇게 쭉 살펴봐도 네. 뭐 화장품, 뭐 방산, 조선, 반도체 이쪽에 대한 기존의 이제 주도 주격을 가졌던 그런 ETF들은 쉽게 잘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최근에 K 방산 ETF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K 방산 ETF. 네, 이게 지금 플러스 K 방산 뭐 ETF이긴 한데 이게 한화의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거든요. 네. 방산 ETF 중에는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 아 근데 저 화면이 네. 김대현 본부장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보는 화면입니까? 엄청 복잡한데요? 아, 저게 네. 보면은 뭐 라인도 있고 막대기 그래프도 있고 예, 막. 제가 본부장은 아니고 지점장인데 네. 계속 생각이래. 네. 그래서 성질을 그러니까요. 어느 말 하지 뭐. 네, 저를 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좀 부담스럽고요. 점장님. 네. 요거는 그냥 그 화면을 다시 보면 여기 갈색 선은 기관들의 그 수급이고 회색은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쭉 내려가는 게 기관들 수급이라고요? 네, 기관들. 다 비웠네 기관들은. 네, 비운 건 아니고 이제 뭐 이게 꼭 ETF를 하는 그거보다도 네. 그러니까 각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건 ETF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선을 차트를 설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들을 이렇게 잘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그 이격도라고 해가지고 이동평균선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냐, 예, 이거 오버슈팅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 K 방산 ETF를 보면은 기존의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시장 지난주에 엄청 빠질 때도 큰 타격이 있지 않아가지고 저도 여전히 그 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ETF 안에 종목들을 보면은 뭐 하나오션, 현대로템, 뭐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그 ETF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기업 현황들에 보면 구성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내가 종목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ETF 그 각 뭐 방산 ETF, 화장품 ETF, 조선 ETF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가장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종목 피킹을 하셔도 돼요. 내가 종목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ETF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뭐 탑 10 구서 종목 해가지고 이렇게 퍼센티지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네,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편입 비율이 좀 달라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략적인 이 큰 그림은 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선정을 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 안에서 보면은 풍산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굉장히 특이하게 지난주에 풍산 2분기 실적이 나와서 네. 굉장히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을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나요?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 보다는 하회를 아. 했어요. 그때 그 예상치 하회한 이유가 지금 뭐였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그 풍산에 대한 레포트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이 살 때. 네, 그래서 그게 뭐 지금이 살 때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조금 뭐 목표가를 이제 중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게 레포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해서 어제 레포트들이 너무 많이 나오길래 제가 한번 이거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네. 네. 체크를 해보는 차원에서 지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 정책 같이 막 얘기 나오면서 그때 시장이 빠지니까 더 빠지기도 했었겠죠. 그래서 막 13%, 14% 빠졌나요? 하여튼 엄청 빠지고 이제 어제 조금 이제 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좀 반등을 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조 8천억 정도 돼요. 네, 근데 2분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그 예상을 했던 그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1,100억 이상 나올 거다라는 그 기관들의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936억 정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42% 감소했다. 근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또 34%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출은 한 1조 3조 정도, 그 정도 했었고 그렇게 봤었는데 일단 1,100억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져 나왔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뭐 기존에 방산에 나갔던 이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일단 그 퇴직급여 충당금 네. 추가로 150억이 있었다. 그리고 이 그 소구경탄이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그 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그거는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50억에 대한 관세 비용이 선지급됐다. 그리고 뭐 산업용으로 이제 전력 요금이 상승을 했고 또 원화도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 비용들로 다 이제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관세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네.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다. 근데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갔기 때문에 좀 이제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기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 제가 네오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럼 기존의 화장품들이 다 올라가지고 이제 너무 목에 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주도주들은 이 주도 업황들은 또 그런 업황들인데 그 안에서 내가 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뭐 속에 진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들을 또 컨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요 풍산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6월부터 이제 갑자기 굉장히 급등을 했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시가총액 3조 8천억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영업이익 단으로 올해 한 3조 3,600억 정도, 순이익 단으로는 한 2,5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물론 여기 그 주요 매출 수익 구조를 보면 여기 그 원래는 동을 얘들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산업용으로 많이 만들고 자동차의 프레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방산 부분 매출이 2022년부터 계속 증가를 해요.
27%, 31%, 33.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애들이 동에서 이제 방산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방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밸류에이션이 뭐 30배, 40배라고 하는데 여기는 방산의 밸류에이션을 친다고 해도 물론 동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있겠지만 지금 뭐 15배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방산 부분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된다. 왜냐면 여기에 대한 매출과 수익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이지만 방산이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네오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기존의 국내에서 이제 해외를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럼 해외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풍산의 수익 구조도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탄을 만들거든요. 그럼 지금 그 탄을 만드는 건 한화하고 이제 뭐 여기 풍산 요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현대 로템이 또 그 폴란드 추가 계약을 또 했거든요. 네. 예, 추가 계약을 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올 10월 정도에 아마 그 추가 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풍산에서 또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거죠. 원래 하나 에어로의 한 4월쯤에 아마 여기도 추가 매출 계약이 나와가지고 또 시장에서 화답을 했는데 근데 현대의 로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그 추가로 폴란드와의 계약이 따내면서 이 풍산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PMX 인더스트리라고 이제 미국의 아오와주 소재에 있는 100% 자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구리의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미국이 관세를 50%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얘들은 뭐 어쨌든 구리, 은, 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얘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회사가 미국에 소재를 하고 있어요. 무관세요? 네, 미국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일단 무관세로 네. 그러니까 이게 가공품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얘들은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 무관세로 뭔가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구리의 수입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간 소비량이 187만 톤 정도 되는데 생산량은 한 9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만 톤 이상을 외부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요 PMX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해뒀어요. 40만 톤, 50만 톤을 미리 해뒀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뭐 인식도 있지만 일단 뭐 최근에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지금 재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구리 지금 수요가 워낙 많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또 반등을 하면 이 PMX의 이익도 또 증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기존에 재고 자산 보유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좀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안정적인 매출 수익을 가지고 있지만 방산의 이 매출 구조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산으로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14배, 15배는 조금 저렴하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깨서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풍산이 주로 하는 구리가 네. 관세를 50%나 먹는데 네. 얘네 자회사가 미국에 있어서 사실 무관세. 더구나 말씀하셨던 되게 주요 데이터가 미국이 연간으로 소비하는 것과 네. 자체 생산하는 것을 봤을 때 외부에서 한 80만 톤 이상을 그렇죠. 수입해야 네. 되는데 그럴 바에는 내부에서 만드니까 풍산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무관세로 주문도 들어간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멀티플 리레이팅 방산 원래 한 20배 이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구리로 전부적으로 비즈니스 모형이 틀이 돼 있으니 한 15배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국내 방산 업체 중에는 이제 네. 그래도 저밸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산 업체들이 이제 시장을 계속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네.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의 방산들은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약간 산업이 좋아지는 그림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음. 풍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 대부분 동의하는데 음. 그런데 사실 풍산의 비즈니스 사업 부분의 라인업을 보면 방산이 아직 절대 50%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줄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예를 들어서 30배 정도를 쳐준다라고 하면 네. 기존의 그 동 음. 관련해서는 뭐 5배, 6배 이 정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20배 이상은 받아야 맞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방산 부분의 수익성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수익성하고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동 뭐 이런 쪽 음. 플러스해서 방산의 이제 수익성이 더 커지는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여기서 템버거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뭐 방산주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하나 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왜냐면 풍산 되게 중요한 종목인 것 같아갖고. 그런데 방산 부분의 ROE랑 네. 구리 부분의 ROE가 완전 다를 것 같은데 방산 부분도 수익성이 좋습니까? 방산 부분은 지금 여기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20% 정도 지금 나오고 20% 있거든요. 정도? 2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은 거기는 뭐 굉장히 적어요. 저마진? 네, 저마진이에요. 근데 방산 부분에서 나오는 지금 수익성이 20%를 초과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뭐 폴란드의 또 현대이로템 계약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이게 쉽게 꺼지지 않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물론 이제 다른 방산 업체들은 고밸류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내가 그 중에 좀 저밸류 그 종목들 중에 이 방산 업체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예,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얼마나 방산이 더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 더 체크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매출액 그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 뭐 30-40%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 매출액이 점점 커지면은 이제 그 본업의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본업의 그 영업이익 가치를 또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사실 여기 류진 회장님이 정경련 회장님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딜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분사를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분사하면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방산하고 구리를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선택과 집중해서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뭐 관심 종목으로 그냥 쭉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럼 매수 기회로 보신다는 건가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저도 여기 방송에서 나와서 저번에도 종목들을 제가 사실 얘기하기 전에 못 사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막 그날도 오르고 다음 날도 막 올라가지고 오히려 못 샀었어요. 네. 못 사고 있다가 빠져가지고 최근에 막 다시 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좀 컸었기 때문에 좀 이런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 방산 원래 이 본업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럴 때는 또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방산이 계속 간다라고 할 때는 풍산도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네. 그런 논의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하락할 때는 내가 추가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들이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다 소진되었다고 보는 또 앞으로 피버팅 가능성이 있는 방산 쪽에 풍산 가져오셨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정책의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 갑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올해 6월 달부터 국장 하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국장으로 다 옮겨놨더니 이 봐라 두드려 맞지 않냐. 그래서 여전히 미장해야 되냐 국장해야 되냐 지금은 정말로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국장 종목 하나니까 나 김대현은 국장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네. 중립적으로 봤을 때 네. 미장 국장 올해 하반기 우리 연말쯤에는 어떻게 논의하고 있을까요? 그때 봐봐 그때 국장 했어야 돼 라고 할까요? 아니면 야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더라 미장해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게 사실 뭐 어떠한 뭐 국가가 더 많이 올라갈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이 주가라는 것들이 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 실적이거든요. 네. 예, 근데 결국 기업 실적이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근데 국내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뭐 반도체 뭐 좋아지고 있고 뭐 화장품, 뭐 조선 이런 것들이 다 이끌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이 이익치도 굉장히 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올랐을 때는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약간 그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네. 많이 올라간 그 뭐 종목이라든가 많이 올라간 업황, 많이 올라간 나라들이 오히려 낙폭을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꼭 한국이다, 꼭 미국이다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근데 내가 뭐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죠. 예, 어느 업황을 선택하냐의 문제긴 한데 집중적으로 좀 잘 그 산업이 커지는 뭐 업종에 투자를 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 장이다, 국내 장이다. 뭐 사실 알 수는 없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뭐 둘 다 관심을 갖되 그 좋아지는 업황에 투자를 하자라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네. 국가로 나누지 말고 산업으로 업황으로 봐라. 예, 그러면 그쵸. 네. 조선밖에 없지 않아요? 뭐 조선도 그렇고 네. 뭐 오늘 방산하라 그랬잖아요. 방산, 화장품, 뭐 화장품. 아, 역시 내가 화장품 왜 안 나오는 줄 알았어. 화장품이 아니고 미용 그러니까 화장품. 네. 김대현 지점장님은 기승전 뭐 조선 방산 갔다 결국 화장품이다. 왜냐면 내가 화장품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좋아지는 업황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뭐 네. 시장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5천 가든 6천 가든 내가 잘 들고 있는 종목이 잘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든 국내든 좋은 업황에 투자를 해라. 네, 그게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엄중한 시기에 나오셔갖고 사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 국가를 나누지 말고 업황을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하시면서도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나는 화장품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WN 용산 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대현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 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태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태우입니다. 유태우 PB. 저희 얼마 만이죠?
매주 화요일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매주 오. 화요일마다 오시는 유태우 PD. 맞습니다. 자, 저희 바쁘다 투자 하나가 시황 컨셉을 바꿨죠. 이제는 정오 중심으로 해서 급등하는 특징주들 아니면 급락하는 특징주들을 하나씩 뽑아서 왜 그런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목조목 말씀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인 지수가 좋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핑 좀 볼까요? 네, 제가 지금 HTS 화면을 좀 켜놨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3%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 그때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지금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11시 20분부터 좀 하락 중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11시 20분에 기가 막히게 대통령실에서 네.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 네, 번복 안 한다고 발표를. 하루 이틀 주가 변동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지수가 아. 실시간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 하루 이틀 아니고 한 3, 4일 되면 일주일 떨어지면 좀 고려해보겠다. 하루 이틀은 나도 뭐 하루 이틀 갖고는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요. 지수 전반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오른 와중이긴 한데요. 11시 20분부터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1%대 상승 중인데 시장이 흘러가는 중에 의미 있는 움직임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별로 오전에 네.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302%나 상회하는 49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라던가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까지 LNF까지 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다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지금 제가 여기 시총 1조 이상 기업들만 좀 소팅을 해봤는데 네. 그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1등을 달리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 플레이겠고요. SK 바이오팜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619억이 나오면서 네. 컨센서스를 72% 상회를 했습니다. 잠깐 컨셉이 잘못됐네. 그렇죠. 아 이거 컨셉이 잘못되죠. 그렇죠. 70%라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유가 그 미국에서 세노바메이트라고 뇌전증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이 뇌전증 치료제의 분기 매출이 1억 달러 돌파를 했고 분기 성장폭으로는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원래 시장이 좀 진출을 하고 팔리면 팔릴수록 성장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분기 성장폭을 최대를 달성했다는 거는 아직 초기다. 아직 더 커질 여지가 있다고 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사실 70%나 상회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인데 그렇죠. 좋다라고 봐도 되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뭔가 기스가 났다, 바이어스가 났다는 것은 뭔가 정보가 불투명하다든지 아니면 약간 소외제였던 그런 비즈니스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컨센을 상회하면서 사실 16%가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차트를 보시면 기존에 기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와중에 또 시장 따라서 조금 내려왔다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사실 이때 하락이 없었으면은 정상적인 상승으로 급등이 아니라 조금 그냥 기간적으로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는데 네. 좀 특이한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시세가 나오면 사실 투자하기 정말 어려워요. 맞습니다. 100% 엇박자죠 저렇게 되면. 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죠? 다음 종목으로는 당연히 두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산이 지금 6.8% 오르면서 여기 바닥 55만 원 전 선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두산그룹의 동박 적층판의 고객사가 네. 엔비디아에 이어서 아마존으로 확대가 되면서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러브콜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 공급을 한 이후에 구글에서도 지금 원래 구글은 CCL을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었는데 파나소닉의 품질 문제로 이 납품을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물량을 두산의 산하에 있는 두산전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룹이거든요. 네. 두산 전자그룹이 받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좀 좋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이번 관세가 국가별 관세 외에 품목별 관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가별 관세 외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국가별 관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품목별 관세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파나소닉과 두산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뭔가 이 품목의 관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 두산이 지금 관세 영향은 전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고객사들한테 관세를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큰 이슈잖아요. 아, 그쵸. 전가를 할 수 없으면은 자기들이 비용을 떠나야 되고 네. 전가를 할 수 있으면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에 큰 영향이 없을 테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면요. 이 CCL 즉 동박 적층판이라는 게 네. 사실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두산이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하지만 지금 글로벌 빅테크사들이 GPU 거를 엔비디아를 쓰고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까지 엔비디아에 종속되기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에이직 기판을 통해서 어떤 새롭게 자기들의 반도체를 개발해서 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네.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받게 되면 인피니밴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킹 장비를 쓰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으로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이더넷, 그 랜선 기반의 이더넷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한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 두산의 CCL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엔비디아에서 지금 이더넷이 800GB/s까지 네. 개발이 되어 있는데 네. 현재 통상적으로 쓰는 네트워크 장비 속도는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한 400 네.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800으로 올리려는 개발을 다들 하고 있고 그렇게 고성능의 기판을 하면 할수록 이 CCL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더 고품질의 CCL이 필요하게 되고 그럴수록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들을 선호하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 글로벌 경쟁사 중에서 파나소닉이 조금 구글과의 어떤 품질 문제로 떨어져 나가면 두산이 당연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이랑 두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많이 떨어진 종목은 등락률 손으로 봐드리면 DN 오토모티브가 있습니다. 네. DN 오토모티브가 좀 하락을 했는데 당연히 실적 문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실적이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좀 상승을 자동차 부품 따라서 오르고 있다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맞았죠. 맞았습니다. 한 대 맞았고 이게 원래 여기서 그 어제부터 장이 좀 괜찮았으니까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꼭 DN 오토모티브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태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좀 상승장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 PER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당연히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이 오른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락장일 때는 사실 안 좋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은 안 좋게 나왔을 때 뭐 이번 분기가 저점이다 이러면서 다시 반등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승장일 경우에는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차익을 보고 차익 실현 매물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높아져 있는 고점 부근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면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등락률에서 제가 아까 그 상승 종목, 상승 업종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삼성중공업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보시면은 HD 현대마린엔진 많이 올랐고 아.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제가 봤었는데 어쨌든 대한조선도 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같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마스가 네.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거기서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올랐다면 나머지 이제 조선 업종들도 따라서 오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중에서 LNG 관련된 삼성중공업이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조선도 같이 껴있지만 미국의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도 같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전에 움직였던 특징주들 또한 하락하는 종목까지도 한번 봤는데 자, 그러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는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저 오후장에는 당연히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아래 좀 가져왔는데 네.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HDC 오늘 실적 잘 나왔고요. SK 바이오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왔고 에코프로비엠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아마 8월 14일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들이 그때까지는 사실 다른 뉴스들보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혹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내 종목의 실적 발표일은 언제인지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특히 여기에는 뭐 오늘 날짜로 크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 화장품주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은 주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뉴스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FMS라 그래서 Future of Memory and Storage인데요. 네. 얘네가 원래 랜드 플래시 관련된 전시만 하다가 최근에 D램도 같이 추가해서 작년부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HBM과 D램 관련된 내용도 발표를 할 것이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 여태까지 반도체 전시회라고 하면 사실 제가 기억나는 뉴스 중 하나는 젠슨 황이 제품에 사인을 남기고 갔다 하면서 작년에 막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로이터 통신에서도 막 통과됐다고 오보를 내기도 이슈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그 1년 전이군요. 그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젠슨항이 참여하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엔비디아도 여기서 연설을 같이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때 젠슨항이 만약에 와서 네. 사인 한번 남겨주고 가면 네. 주가에 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1년 전에 그 사인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잖아요. 했으니까 이제 네. 진짜 될 거다. 그때 사인해서 올라갔었거든요. 아, 올라갔다가 통과가 안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테스팅 됐는데 떨어졌다. 예. 근데 이번에도 올라갈 거다. 이번에도 일단 올라간 다음에 만약에 또 HBM4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통과를 못 한다거나 하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전시회 자체에서 엔비디아도 같이 참여한 전시회 자체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참여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사실 어제 오늘 우리 여의도 시장에서 줬다 뺏는 게 이게 무슨 밈이냐 뭐 이런 것처럼 여전히 사인해도 그렇죠, 그렇죠. 퀄 테스트가 뭐 이렇게 중요한지 뭐 그런 그리고 거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적어왔는데요. 이번 아니, 주에 휴가를 가셨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근데 저 그렇죠. 휴가네요? 휴가 일정이 뭐 주목해야 될 게 있나요? 뭐 휴가... 주목해야 될 건 없는데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4월 달에 관세 발표를 하고 나서 네. 네. 주가가 막 박살나는 와중에 네. 골프를 치러 갔었거든요. 네. 그럼 전혀 주식장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그러고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상호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금요일 날 네. 정책을 발표를 통해서 어쨌든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휴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또 돌아왔을 때 어떤 발언을 할지 조금 완화적인 태도를 취해 준다면 주식시장에는 다시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후장 투자 전략은 내일 실적 발표될 아니면 오늘 발표 예정이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성장률을 낮게 예측을 하고 있는 네. 네.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최근에 갑자기 이 컨센서스가 올라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서칭을 하시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시장 반응 보니까 컨센서스를 하회하면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네. 네. 상회를 하면 그나마 이제 본전 많이 오르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장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종목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거나 성장률 기대치를 많이 끌어올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것까지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네. 발표되는 종목들 중에 네. 예를 들어 하이브, 뭐 네. SM 이런 엔터주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들도 같이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M 뭐 이렇게 에코프로 라인들 쭉 같이 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 화면 혹시 잠깐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잘 나왔으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2차 전지 종목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산일전기 전력주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전력기기는 사실 뭐 한 20-30%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APR
APR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APR은 지금 화장품 업종 중에서 네. 좀 PER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 달바가 제가 알기로는 19배에서 18배 정도, 그리고 실리콘2가 15배에서 16배 정도 받고 있는데 APR은 지금 27배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오늘도 때문에 잘 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APR이 실제로 이런 이제 높게 평가되어 있는 이익을 충족할 만큼의 실적이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거는 아마 4월, 5월, 6월 달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네. 좀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적 발표할 때 이익이 어떻게 찍힐지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엄중한 시기에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유태우 PB가 사실 제가 좀 짓궂게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막 이렇게 여쭤봤는데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이 업종이 꼭 들어가네요. 화장품. 네. 네. 아까도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화장품. 기대치가 지금 네. 장난 아니에요. 많이 끌어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요. 아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어쨌든 원래 받았던 평가 대비 네. 뭐 중국 한한령 해제라던가 아니면 유럽 진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성장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요. 전력주들과 같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그 하나증권 리서치에서 컨센서스를 이렇게 이 추정치를 올리는 종목들을 같이 보면 좋겠다 했을 때 네. 말씀드린 종목이 전력이랑 화장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음. 그때 했던 추정치대로 아마 움직일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고 실적의 플락스이니까요. 여전히 실적 시즌에 마지막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컨센서스 대비 좋아지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장품도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밥보다 투자 하나와 함께 투자 체력 잘 충전하셨나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